있는데요. 오늘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입니다. 지역에 여러 현안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시에서 뭐 하라는 대로 해야 되나, 또 그 시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 우리 주민들의 피해가 크고 또 주민들의 삶에 지장을 주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주민자치라는 것은 주민들의 의사를 최우선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민들의 뜻도 내 뜻 따르고 내 옆집 뜻 따르고 이웃집 다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는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토론을 통해서 중지를 모아가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소각장 문제가 불거진 지가 꽤 됐고, 그런데 시에서 하는 것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주민들은 많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내 삶의 주인이고 우리 고양시의 주체인 주권자인 우리 시민들은 뭘 해야 되나? 이런 고민 끝에 우리 스스로 쓰레기 소각장을 어떤 원칙 속에서 이것을 만들어 가야 되는지, 어디에 또 만들어야 되는지 원칙을 우리 고양동, 관산동 주민들뿐만 아니라 고양시 누구도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원칙을 세워가자. 우리 지역만 안 된다 그러면 또 어딘가는 만들어져야 되는데 다른 지역에서 또 만들어지는 지역에서 또 반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세워야 될 원칙은 우리 지역은 물론이고 누가 들어도 이것은 형평성에 맞다. 이런 큰 원칙을 우리가 만들어서 시에 거꾸로 제안을 해야 되죠. 시가 당연히 주민들의 뜻을 묻는 공론화 절차를 해야 되는데 그걸 잘 안 하시니까 그럼 우리 주민들 스스로가 우리 뜻을 모으는 그런 절차를 가져보자. 그래서 그 첫 번째 자리로 저희가 이제 제안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쓰레기 소각장 문제가 왜 지금 우리 고양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최고의 현안이 됐는지 이런 설명도 좀 상세히 들어보고, 쓰레기 소각장을 일방적으로 시 정부가 마포 받아라 이렇게 해갖고 일방적으로 정해서 이제 마포 주민들이 그 부담성을 가지고 치열하게 싸우고 계시거든요. 그 이제 대책위원장께서 오늘 여기까지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그 사례도 들어보고, 그 다음에 우리 이 관산동, 고양동을 대표하는 주민자치위원장님과 또 한 분씩 더 해서 두 분씩 의견을 들어보고, 여기서 이 의견들을 다 종합해서 우리가 시에 뭘 요구할 건지, 어떤 원칙을 제시할 건지, 이렇게 우리 주민들의 뜻을 모으는 자리로 오늘 준비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반대한다, 일방적으로 찬성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뜻을 모아가는 과정이니까 듣고 계시다가 질문도 하셔도 좋고 의견도 제시하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저께 매 행사 때마다 시장님을 뵈니까 제 바로 옆에 앉으시거든요. 제가 갑이니까 고양시 갑을병정 이렇게 앉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토론회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아마 담당 과장님 오셨죠? 안 오셨어요? 그 주무관님. 주무관님 오셨어요? 네, 그래서 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을 일단 객관적으로 들으시고, 뭐 시에다 오늘 뭐 여러 이 자리에서 주무관님 상대로 해서 토론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시에서 와서 보고하는 자리고요. 우리끼리 토론해서 우리 안을 가지고 정식화해서 시에 여는 고양 관산 고양 주민들의 뜻이다 이렇게 제시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그냥 이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는 이 절차와 과정을 제가 이렇게 진행을 도와드리는 그런 위치에서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하셨죠? 네. 네네, 감사합니다. 계속. 29년 기준으로 이제 526톤 가연성 폐기물, 재활용 폐기물 90.5톤 이렇게 발생량으로 선정됐고요. 처리 대상 지역은 이제 고양시 전역으로 대상으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는데, 주민 소득 증대 사업으로는 이제 공용 창고, 연료전지 태양광 발전 운영권, 전기 수소차 충전소 및 설치 및 운영권, 그리고 스마트팜 조성, 공공시설 운영 등 이거에 관련한 일자리도 같이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자세한 내용은 이제 입지 선정된 후에 주민지원 협의체가 구성되면 그때 자세하게 논의될 내용입니다. 그리고 폐기물 처리하면서 이제
처리 수수료로 진상 수수료 20% 이내의 금액을 이제 기금으로 산정해서 그 주변 영향권에 있는 주민들에게 그 기금을 조성해서 이제 매년 지원하려고 하거든요. 다음. 저희 입지 후보지 요건은 부지 면적 최소 43,500제곱미터 이상, 그리고 그 토지 소유주의 매각 동의소 50% 이상, 이게 입지 후보지 요건이고, 또 입지 후보지에 대해서 300m 반경 안에 그 거주 세대 주민들의 세대주의 과반수 이상 동의하는 경우에는 바로 이제 그 지역에 대해서만 타당성 조사를 하려고 하고 합니다. 이게 법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번에 넣은 내용이고요. 입지 선정의 가상이나 뭐 구체적인 기준은 지금 저희가 시급하다 보니까 그 최단 기간에 건설이 가능한 지역, 그리고 경제적인 건설이 채택 가능 지역, 그리고 교통이 좀 차량 진입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교통이 좀 혼잡이 우려되기 때문에 교통 혼잡이 적은 지역, 그리고 그 지역에 긍정적인 뭐 찬성이나 이런 쪽에 긍정적인 여론이 형성된 지역, 그리고 개발 제한 구역이나 이런 거에 대해 제한이 최소화되는 지역, 이 정도로 입지 선정 기준을 정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그 폐기물 처리 시설 구성을 하기 위해 좀 입지 선정 위원회를 중심으로 그 입지 선정이나 뭐 추진하는 뭐 용역 이런 거에 대해서 구성을 했거든요. 오늘도 이제 2시에 공교롭게도 입지 선정 위원회가 개최되어 있어서 국장님 과장님 참석을 못 하셨는데요. 이거에 대한 역할이 입지 선정 위원회 위원장 선임, 입지의 선정 및 변경, 입지 후보지들의 그 타당성 조사의 필요성 여부, 그리고 타당성 조사를 어디서 할 건지에 대한 그 전문 기관의 선정, 그리고 지금 오늘처럼 이제 주민들을 위한 공청이나 설명회가 또 예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개최 언제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이런 거를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 그 작년에 1차, 2차 공고를 했었는데 그 마땅한 후보 지역이 나오지 않아서 이제 올해 지금 5월 3일부터 6월 7일까지 지금 입지 후보지 공고를 하고 있고, 이게 6월 7일 날 끝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정리를 통해서 저희 오늘 개최되고 있는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해서 공청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정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후보지 중에 한 3배수, 4배수, 몇 배수로 해가지고 한 3-4군데로 정해지면은 이제 그 지역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 용역을 3-4구역을 추리기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이제 7월에서 한 9월 정도까지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3-4군데가 좀 정해지면은 그 지역을 대상으로 그 전략환경 영향평가라든가 그런 거를 통해서 입지 후보지에 대한 최종적으로 한 군데를 이제 정해서 내년 한 4월 정도에 그 지금 그 소각장 관련 건설과 관련돼서는 그러니까 수도권 진매립지가 이제 2015년까지 가능하고 2026년부터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고양시뿐만 아니라 수도권 전체 한 16군데 정도가 소각장이 추가로 이제 건설될 예정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 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 전체에 대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매립지 기간 연장과 관련돼서도 중점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도권이 아닌 다른 지역은 이제 2030년까지 직매립 금지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더 전국적인 이제 소각장 문제가 부각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제목에서 소각장 건설과 관련된 원칙을 이제 구체적으로 잘 마련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원칙과 관련된 다음에 회원분이 많이 해주시겠지만 과연 소각이 우선이냐라고 하는 이제 근본적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재활용을
통한 소각장을 건설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한번 상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우리나라 전체 소각과 재활용, 그다음 내리입인데 재활용 비율이 63%밖에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재활용 비율을 80%까지 올린다고 한다면 소각장이 건설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 질문들을 한번 해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재활용 정책으로의 전환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했는지 고양시는, 그리고 그 재활용 정책을 검토해서 안 되니까 소각이 필요하다라는 논리인지가 먼저 분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발표된 자료, 최종 보고서는 아니지만 발표된 요약본 자료를 보게 되면 그러한 고민들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양시가 과연 재활용 정책을 통해서 세금 정책에 대한, 특히 이제 탄소 중립과 관련돼서 2050년까지 각종 이제 폐기물 정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폐기물과 관련돼서 이 생산 단계부터 그다음 유통, 그다음 우리 여기 계신 이제 지역 주민들이 사용하시는 소비 단계에서부터 대폭적으로 줄이는 정책들이 2050년까지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재활용률을 또는 1인당 배출되는 생활 폐기물 양은 줄어들게 되겠죠. 그럼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느냐고 봤을 때 고양시에는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검토하지 않고 단순하게 최근 한 5년, 10년 정도의 재활용 비율 63%를 적용해서 남은 소각장을 건설하겠다고 하는 결정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재활용 정책에 대한 63% 비율을 어떤 방식으로 높일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한 고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순하게 그냥 소각장 건설이라고 하는 형태를 발표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부분들이 간과하신 부분이 뭐냐면, 지금 일산에 있는 소각장은 1일 300톤입니다. 근데 새롭게 추가되는 소각장은 630톤이에요. 2배가 늘어났죠? 그럼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인구가 증가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는 다른 신도시 지역에 건설하면 되는 문제예요. 발생 처리 원칙에 따라서. 그러면 도대체 이 630톤, 즉 130톤에 증가된 이 소각량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고양시는 먼저 설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 부분이 설명이 되어야지 이 적용 규모가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소각장에 지금 일산에 있는 소각장이 150톤짜리 2개가 있습니다. 2기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수명이 되면은 교차해서 수리해서 재사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소각량을 640%로 하게 되면 그런 여지가 많이 사라지죠. 과연 이제 고양시는 그런 걸 검토했는지 먼저 따져봐야 할 문제입니다. 그다음 또 나도 이 타당성 보고서, 소각장과 음식물 처리 시설 타당성 보고서에 보면 지금 일산에 있는 소각장이 365일 기준으로 하면 운영 비율이 44%밖에 되지 않아요. 고장이 작다는 겁니다. 그런데 서울시 양천구 비타인데 거기는 400톤입니다. 200톤짜리 2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거기는 24년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12전밖에 되지 않은 이 소각장이 고장이 작다? 이게 포스코 건설이 만든 겁니다. 최대 소각 철강을 가지고 있고 소각물의 최대 기술을 가지고 있는 곳인데 타당성 보고서에서는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365일 기준 44%밖에 소각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게 뭐냐라는 거죠. 고양시는 재활용 정책도 하지 않고 소각 관리도 않고 매립 중심의 정책을 계속 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전환들이 이제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소개시켜줄 이 토론회와 관련돼서 이 원칙은 미국에서 기피시설 처리의 원칙 14가지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진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당연히 주민 참여와
그다음 정보 공개, 그리고 그 시설에 대한 폐기를 포함한 대안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14가지 원칙에 특히 이 대안 통합 건설을 폐기하고 그 재활용 정책이 가능한 지역으로 이제 검토하는 것까지 고양시는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14가지 원칙은 만약에 그 쓰레기 소각장이 검토된다고 한다면 반드시 지켜져야 할 내용인데요. 그 원칙 중에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될 게 소각장을 폐기한 재활용 정책의 형태 때까지 검토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그 고양시의 용역을 받아서 제출되어진 이제 보고서를 간단하게 봤어요. 이제 원본을 이제 받아보지 못해서 발표된 요약본 자료만 보면 1인당 생활 폐기물이 고양시 백서하고요. 이 용역 보고서가 다릅니다. 백서에는 1일 0.75kg이에요. 그런데 고양시에서 용역 발표한 내용에서는 1.9kg이에요. 무려 0.44kg의 차이가 나요. 1일 생활 폐기물량이 많다는 거는 소각량이 폐기할 처리량이 많다는 거예요. 소각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후위기 탄소 중립에 따른 재활용 정책, 즉 이거는 소비자뿐만이 아니라요 생산 단계부터 줄여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재활용 비율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는 생활 폐기물 발생률이 어떻게 되겠어요? 재활용 비율이 충분합니다. 생활 폐기물 양이 줄어들고 그런 국민적 인식과 교육들이 계속 진행될 거기 때문에 재활용 비율은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고양시에서 진행한 연구 보고서에는 재활용 비율을 2020년도에 딱 고정시켜 놓고 그걸 2040년까지 적용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소각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죠. 그리고 이제 환경부가 2027년까지 내온 그 수립한 그 1인당 생활 폐기물 발생량이 있습니다. 그게 0.86kg이에요, 1인당. 근데 이 보고서에서는, 고양시에 만든 보고서에서는 0.87kg, 1g이 더 많아요. 근데 1g이 저희 고양시 인구가 100만 명이에요. 그리고 향후 101만 명, 120만 명까지 증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365일 곱하면 1년에 상당히 많은 양이 증가하겠죠. 그게 제가 계산해 보니까 약 3,800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고양시가 용역 발주한 내용에서는 폐기물량이 많이 발생되고 재활용 비율을 낮춰서 소각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형태로 보고서가 작성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소각장 원칙에서 반드시 고양시가 검토할 내용들은 이 소각장 폐기와 함께 재활용 정책의 전환이 가능한 지역도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올바른 대안과 정책이 나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고양시가 뿐만 아니라 서울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제 서울시에서 오셔가지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때 토론회에 저도 이제 참석을 했었습니다. 서울시도 똑같이 아까 2배 정도 늘어난다고 말씀하셨죠? 근데 고양시도 지금 2배를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300톤에서 630톤으로 소각장을 확대했는지, 그리고 현재 소각장을 수리를 해서 더 사용할 수는 없는 것인지, 그리고 재활용 정책을 어떤 거를 가지고 있는지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이러이러하니까 소각장을 건설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입증해야 되고, 그 입증된 내용을 지역 주민들한테, 그 다음 지역에 있는 의원들이나 주요 의견그룹들한테, 전문가들한테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 이런 과정 없이 단순하게 용역 검토 보고서로만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더 면밀한 검토, 그리고 오늘 이제 나오셨으니까 고양시에서 제가 드렸던 질문들을 잘 정리해 주셔서 여기 이제 신상정 국회의원실에 잘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들이 충분하게 지역 주민들과 고양 시민들한테 전달이 돼서 좀 갈등이 최소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광주 연구원은 생태기단치 않다는 거예요. 기후위기와 앞으로 환경변화에 따른
이것은 하나의 어떤 전략적 검토가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쓰레기 소각장 인구수 앞으로 얼마나 늘어나니까 곱하기 해가지고 얼마 더 지어야 된다. 이런 무책임한 행정하면 안 된다는 거고요. 26년부터 생활 폐기물 직매립이 금지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첫 번째로는 그 생활 폐기물을 어떻게 재활용할 건가, 어떻게 줄일 건가. 일단 시에서는 생활 폐기물을 앞으로 줄이는 대책, 또 시민과 함께 실천할 수 있는 계획을 내놔야 돼요. 그런 전제 위에 그래도 소각해야 될 게 남기 때문에 그 소각해야 될 부분을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내야 되는데, 지금 오늘 아마 여러분들은 이 쓰레기 그 양을 자체를 줄이는 이런 구상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시정부에서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런 계획에 뭐 아마 계획 자체가 주무관님 있습니까? 시에? 네. 시에 있어요? 쓰레기 양 자체를 줄이는 계획이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접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정부 차원에서는 생활 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하면서 쓰레기 양을 어떻게 줄일 거냐, 그리고 남는 또 폐기물을 어떻게 소각할 거냐, 이 두 가지 숙제가 같이 있고, 시에서도 이 두 가지 숙제에 대한 계획을 내놔야 돼요.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과 동의를 구해서 시행을 해야 됩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지금 우리 시에서 제시하고 있는 여러 통계들이 과연 사실인가, 또는 왜 그렇게 됐나 또 점검을 해야 된다는 문제의식을 말씀해 주신 거죠. 지금 일산에 있는 소각장이 12년 됐는데 이거 이제 폐기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지역에 있는 그런 소각장 같은 경우에는 이 20년을 해도 지금 계속 소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도대체 어떻게 운영했기 때문에 지금 운영률이 40%대밖에 안 되냐? 그러니까 일산 같은 경우는 43% 정도만 가동된다는 거 아니에요, 동안에. 그 이유는 도대체 뭔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시로부터 관련 자료 일체를 저희가 받아서 시가 제시하는 그런 쓰레기 소각장 이전과 관련된 근거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소각해야 될 그 쓰레기 양에 대한 측정이 과연 옳은가, 이런 부분들을 더 점검해서 의원실에서 주민대책위 쪽에 서포트를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또 궁금하신 문제가 있으면 질문을 이따가 할까요? 지금 혹시 뭐 쓰레기 소각장 관련해서 실태에 대해서 혹시 질문 있으세요? 소각장은 지금 12년밖에 안 됐는데 가동률이 43%밖에 안 되고 고장이 잦아서 그렇다고 지금 보고되고 있는 거죠? 예. 예. 왜 그런 그 근거에 대해서 지금 고장 말고 다른 근거도 지금 시에서 제시한 게 있어요? 제가 본 것은 이제 거기 용역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구체적인 자료들을 더 받아서 이건 또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실에서 고양대 대출 그 원고 보고서 원본하고 약간 정책 자료를 보내주시면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패널께서 질문하신 유해물질 어떻게 발생하느냐. 그러니까 소각장에서 가장 큰 문제, 그리고 이제 기업들 관점에서 보면 규모가 크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소각장은 다이옥신이라고 하는 내분비 물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상당히 이제 위험한 문제가 되죠. 소각장과 가장 큰 쟁점은 이제 다이옥신인데요. 이 다이옥신은 약 1200도 외에서 이제 소각이 가능합니다. 평균 한 800도 정도에서 900도 정도 운영을 하는데, 초기에 한번 가동했다가 다 뭐 아시겠지만 초기에 뭐 불 때문에 연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때문에 그때 온도가 낮고요. 그러니까 초기에 엄청난 그 기름을 필요로 합니다. 이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보면 쓰레기가 365일 계속 태워지는 게 가장 좋아요. 왜냐하면 초기에
그런 높은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막대한 기름을 부어야 되기 때문에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광역화에서 360을 쓰레기 소각장을 태우는 게 운영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오염물질이 상대적으로 덜 방출되는 것이고요. 그다음 이제 지금 현재 많은 이제 기술들이 이제 발달이 돼서 대기오염 물질이 이제 상당히 덜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시간 단위당 또는 뭐 일 기준이 아니라 총량입니다. 그러니까 뭐 1년 또는 10년, 20년에 걸쳐서 쌓여지는 총량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의 대부분 정책들은 그러니까 일일 기준 또는 연 기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요거에 대한 장기적인 추적과 그런 거에 영향들이 어떻게 되는지 부분들은 충분하게 검토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유해물질에 대한 발생은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는 나중에 소각장이 건설하게 되면 가동 일수, 가동 중단 횟수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초기에 얼마만큼 이제 제대로 연료를 해서 소각을 시켰는지, 높은 온도를 유지했는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건 먼 얘기고요. 하여튼 근데 너무 이제 특히 사고의 위험성이 있죠. 위험물질 노출은요. 그럴 때 제대로 소각이 안 돼서 대량의 이제 위험물질이 방출되기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구, 신도시 이제 지구 같은 게 만들어지니까 인구가 약 2030년인가요? 연도 정확하지 않은데 증가한다라고 보이고요. 정확히 35년까지 증가하게 되고 40년도에는 이제 감소하는 걸로 이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이렇게 폐쇄지구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유입 인구 부분들을 고려해서 사실은 인구가 증가한다라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하나 이제 고민해 주셔야 될 때는 인구 증가나 감소도 중요하지만 고령화에 따른 그리고 1인 가구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구 수의 증가가 더 이렇게 고려해야 할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1인 인구수보다는 가구 수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나라 1인 가구가 약 42% 내외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제 고령화가 되면 인구는 감소하더라도 고령화와 그다음에 가구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쓰레기 양이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붙일 것인가? 이거는 이 동네에만 필요한 게 아니라 정부 정책으로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을 내놓아야 됩니다. 개개인이 쓰레기 분류도 잘해야 되지만 정부 정책 차원에서 또 시정부 차원에서 함께 해나가야 될 그 대책이 나와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우리 고양시의 쓰레기 양, 그 다음에 재활용 양, 그 다음에 현재 있는 쓰레기 소각장의 운영 실태와 또 앞으로 수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정부가 갖고 있는 자료들을 시민들이 함께 공유하고 또 점검해 봐야겠다. 이 정도를 좀 문제의식으로 남기신 것 같아요. 이 정도 정리하고 이따가 또 필요하면 또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네, 안녕하십니까. 고양동 범대책위원회 위원장 김길성입니다. 우리 범대책위원회라는 말만 들어도 우리 고양동 주민들은 얼마나 범사를 앓고 있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하루빨리 범대책위가 없는 고양동이 되길 바라면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철도나 공원 또는 체육시설 같이 사람들이 선호하는 시설이 있고 장사시설, 폐기물 시설과 같이 기피하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선호하는 시설도 기피하는 시설도 모두 필요한 시설이라는 겁니다. 선호하는 시설도 기피시설도 모두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어디엔가에는 반드시 설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선호하는 시설 가까이 사는 주민들은 그 혜택을 받을 것이고 기피하는 시설 가까이 사는 주민들은 피해를 많이 입게 됩니다.
기피시설이 위치한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그만큼 공공이익에 기여하고 사회적 부담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비난 기피시설뿐만 아닙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공적 규제들이 있습니다. 개발 제한구역, 군사보호구역이 그것입니다. 도시의 무분별한 통천과 연담만을 방지하고 대기 환경 보호를 위해 지정한 것이 개발 제한구역이고, 분단 국가라는 역사적 지형학적 손실로 인해 지정한 것이 군사보호구역입니다. 이 또한 공익을 위해 사익을 희생하는 공적 기여와 사회적 부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벽제 지역은 대표적인 기피시설 지역입니다. 벽제 하장터와 공동묘지, 건설 폐기물 처리장,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등 많은 기피시설에 위치하고 있으며 다수의 부부대가 주둔하고 있어 많은 불평과 피해를 함당하는 지역입니다. 특히 서울시 소유의 벽제 하장터는 1970년대 설치된 이래 53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보상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그로 인한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유해물질 배출로 인한 건강에 대한 염려와 하장터와 공동묘지가 있는 동네라는 이미지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를 오롯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피시설로 인해 수혜를 다 함께 누리고 있습니다. 기피시설로 인한 피해 보상도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는 벽제 지역의 쓰레기 소각장까지 들어선다면 이건 정말 해도 너무한 겁니다. 명백히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고통을 증가시키는 일입니다. 아마 대한민국 누구에게 물어봐도 벽제 지역 쓰레기 소각장까지 설치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법법에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행복 추구권이 있고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시장에게는 균형 발전을 이루어야 할 의무가 부과되어 있습니다. 입지선정위원회에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여 반영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시 말해 기피시설 독박금지의 원칙과 고통분담의 원칙을 입지선정 과정에 반드시 반영할 것을 간절히 요청하며 발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기 동네에서 사용하는 폐기물을 소각장을 동네별로 하나씩 하면은 우리 동네 거는 우리가 하겠지만 고양시 전체 차원에서 쓰레기 소각장이 필요하다면 기피시설로 특별한 희생을 감당해온 이 벽제 지역은 특별한 보상을 해야지 기피시설을 또 갖다 앵겨서는 안 된다. 이런 강력한 문제인식인 것 같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대체전은 좋은 즐겁고 재미나고 보람된 것을 해야 되는데 해면 쓰레기 대체전입니다. 이것을 빨리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토지주의 신청에 의해 후보지가 접수되는 현재의 고양시 방침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1, 2차 공고를 통해 후보지 공모를 진행했지만 두 분 모두 동의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무산자인들을 알아보실 겁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아까 주무관도 실토를 했습니다. 공고를 통해 후보지 공모를 진행 이번에 동의율 요건을 아예 없애버리고 토지주가 희망하면 신청할 수 있도록 바꿨습니다. 전체 신청 부지 과반 면적에 해당하는 내가 동의 선언이 있으면
나머지 땅도 포함시켜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꼼수를 어디서 찾아서 보는지 집어넣어놨습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들 우리 후보 다른 지역들에 대한 부분을 항공사진 일정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강남 소각장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간선도로 사이에 자투리 공간, 녹지로 둘러싸여 차차림이 조성된 그런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거시설하고 전혀 동떨어져 있는 아주 어떻게 봐도 쓰레기 정책에서도 쾌적하다고 볼 수 있는 표현이 좀 그렇진 않습니다만 그런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인천 송도 소각장입니다. 매립지에 위치하고 있어서 주거지와 완전히 단절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창원 소각장입니다. 고속도로 IC역 임야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 모두 공단 지역이라 마찬가지로 주거지역과 완전히 단절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주 소각장을 보시겠습니다. 17번 국도와 36번 국도가 교차하는 인터체인지 인근으로 마찬가지로 도로와 임야로 주거지역과 단절된 위치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상 몇 건에서 보신 것처럼 공통점은 도로망 조건이 양호하고 주거지역과 단절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고양시에도 제안합니다. 고양시도 토지 소유주에게 신청을 받을 것이 아니라 관이 직접 나서서 책임있게 체계적의 입지를 발굴해야 합니다. 이미 두 번의 공모를 통해 토지주는 희망하지만 주변 주민들은 반대하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의도 필요하면 신청하도록 하면 주민 간 민민 갈등을 폭발할 것이 불보듯 뻔한 것입니다. 행정이 이렇게 무책임하게 주민의 갈등을 부추기는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와 같이 특례시로 정된 용인시에 대한 기사를 보시겠습니다. 다음. 용인시도 오죽했어야 주민대표와 전문가 시의원이 우려를 했었던 부분들을 이렇게 보도자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미 두 차례 공모를 통해 아까운 시간만 허비했습니다. 동의를 조항 삭제라는 꼼수를 통해 이번 공모를 진행하면 신청한 토지주와 인근 지역 주민들 간 갈등은 폭발할 것이며 그로 인해 입지 선정의 필요 요건인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를 통해 고양시가 공모 제도를 통해 우리가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이 신청한 것이다 라는 개변에 숨을 생각을 버리고 고양시 전역을 대상으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최적의 입지 후보지를 발굴하고 해당 지역 주민들을 책임있게 설득하는 책임 행정의 원칙을 제시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양시 지난번 두 번 절차를 거쳤는데 300m 기준으로 하겠다 했는데 동의가 다 안 됐어요. 동의도 물론 안 됐지만 그 300m 범위 내에 있는 분들이 지금 고양동이 3만 명이 넘는데 여기 관산도 마찬가지고 또 3만 명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두 번은 다 입지 선정에 실패를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 토지주가 희망 절반 면적의 절반 이상 이제 희망하는 선정하겠다. 그건 아예 주민의 뜻은 거기 없는 거예요. 토지 주인이 땅 팔겠다 하면 하겠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지 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칙을 가지고 그 원칙에 가장 적합한 부지를 시가 책임있게 제시해서 검증해가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정한 거 아니고 뭐 주민이 정했어 이런 식으로 면피하는 식으로 하지 마라. 우리 지금 김문식 위원장님은 시정부가 책임행정을 해라 이런 원칙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큰 박수로. 유병한 패널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내외초등학교 학부모회장을 맡고 있는 모골에 살고 있는 관산동 주민 유병환입니다. 지난 2번의 공모 과정에서 내외동에서도 신청이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노심초사하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신청지 위치가 저희 내외초등학교와 불과 500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쓰레기 소각장은 반드시 필요한 시설인 것은 분명합니다만 그 입지를 선정함에 있어 주거 환경과 교육 환경 침해가 최소화되어야 된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양시 공고에 따르면 하루에 630만 톤의 쓰레기와 140만 톤의 재활용 폐기물이 반입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유초등학교와 고양제일중학교, 고양외국어고등학교는 모두 통일로에 적혀 있습니다. 쓰레기 수송 차량이 학교 정문 앞을 지나지 않고는 지날 수 없는 도로 구조입니다. 또한 소각장은 소각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끊임없이 연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람의 방향에 따라 학교 수업 중에 배기가스가 교실로 들이닥칠 수도 있는 곳에 소각장을 설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거 환경 그리고 특히 교육 환경 침해 여부가 심의 과정에 중요한 기준으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입지 선정위원회의 구성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지 선정의 핵심은 배점표에 있습니다. 배점표에 어떤 항목이 어떤 기준이 들어가는가에 따라 심의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인데 그 배점표를 만드는 권한이 바로 입지 선정위원회에 달려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미 입지선정위원회가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이 시간에 입지선정위원회가 회의를 통해 위원장 선출 등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주민대표 3명, 전문가 1명, 지방의원 3명, 공무원 2명 이렇게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잠시 관계 법령에 따른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방법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항의 가호를 보면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대표라고 되어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의 후보지가 선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대표를 구성할 수 있겠습니까? 당사자가 빠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은 무효입니다. 구성원 중에 직접 당사자로 볼 수 있는 사람은 주민과 지방의원으로 볼 수 있고 공무원과 전문가는 간접 당사자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은 직접 당사자 1명, 간접 당사자 8명으로 간접 당사자가 과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양시는 직접 당사자가 과반을 차지하도록 입지선정위원회를 재구성할 것을 요구합니다. 현재 구성에서 주민대표를 3명에서 6명으로 늘리고 지방의원을 3명에서 4명으로 늘릴 것을 요구합니다. 주민대표는 접수된 신청지 중 2배수 내지 3배수로 후보지가 추려지면 반드시 해당 지역 주민들이 입지선정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주관 교육환경 최소 침해 원칙과 당사자 참여 원칙을 제시하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언권을 행사하는 그런 입지선정위원회가 돼야 된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이 쓰레기 소각장은 소각할 때 뭐 다이옥신이나 이런 이제 위험물질들은 사실 그 시설 안에서 이제 기술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많이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뭐 혹시라도 뭐 터질 거나 유출되거나 하는 문제도 있지만 진짜 일상적인
생활에서 어려운 문제는 여기 계속 쓰레기를 실어 날라야 되잖아요. 네? 예,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근데 그 주변에 지금 이제 예를 들면 초등학교나 중학교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이것은 제거해봐야 되지 않는 그런 취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고양동도대책위 소통관을 맡고 있는 고양동 주민 여기 마이크를 박정민입니다. 조금 띄셔야 돼요. 안 그러면 들리더라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수송거리 최소화 원칙과 분산 처리의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저는 고양동에 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서울시립 승하로 같은 경우는 고양동이나 관산동 서로 처한 입지가 같다고 봅니다. 오랫동안 고양시 행정이 전혀 미치지 못하고 주민과 서울시의 갈등, 주민과 주민의 갈등을 고양시는 그냥 방방만 하고 있습니다. 전혀 행정력이 뒷받침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소나무는 당연하고 동물 화장자, 레미콘 공장, 동물 소각자, 그다음에 또 있었죠. 폐차장도 있었고, 수목장도 있었고, 관산동보다 고양동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말 오늘 이런 어려운 시간 내주시는데 사실 생업에서 각자 처한 생업에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고양시의 이렇게 어처구니없는 행정 때문에 주민들이 이렇게 또 모인 것에 대해서 정말 개탄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고양시청 일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쓰레기 소극장 반에 대해서 저는 좀 합리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5월 3일 시행된 고양시 자원그린 에너지파크 입지 선정 계획 결정 보고를 보면 시설 종류와 규모를 소각시설 630톤 1개소, 재활용 선별시설 1개소를 같은 장소에 설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양시 면적은 약 260km/제곱미터입니다. 참고로 서울시의 면적은 약 605km/제곱입니다. 고양시는 서울시 면적의 절반 약간 미치지 못합니다. 잠시 화면을 통해 서울시 소각장 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현재 4곳의 소각장이 운영 중에 있고 5번째 엄포구 쪽이죠. 그다음에 이 소각장 입지를 놓고 갈등 사항에 놓여 있습니다. 화면에 보신 바와 같이 폐기물 이동 경로가 권역별로 분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양시는 단 한 군데에 설치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되면 268km/제곱에 달하는 고양시 전역에 있는 쓰레기와 재활용품이 매일 한 곳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만약 고양동으로 이동한다면 저는 이 계획은 당연히 수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양시 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영역 최종 보고서 32페이지를 보면 3개비에 하나씩 설치하는 경우 1상과 득양은 2개 권역별로 관리하는 경우, 한 군데 통합 설치하는 경우를 비교하면 결론은 동과 관리의 용이성 이유로 한 군데에 통합 설치한 것으로 결론 지었습니다. 폐기물 수거 운반에 문제없다. 사업비와 관리 편리에 더 비중을 둔 것입니다. 수거와 운반, 즉 폐기물 수송거리는 단순히 설치 비용이 덜 들고 공무원들이 관리하기 편한 것보다 경시될 문제가 아닙니다. 수송거리는 필연적으로 탄소 배출과 직결됩니다. 이미 기후위기로 인한 이상기후의 징조가 여러 곳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편하고 돈이 덜 들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기후위기라는 재앙을 모면하기 위해 탄소 중립 사회로 나아가자는 것이 지구 전체의 합의인데 고양시의 통합 설치 결정은 이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네. 기후까지 잘 듣고 계시죠? 네, 제거 잘 기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과다한 수송거리는 도시 환경 미관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고양시 의회에서도 용역 결과에 대해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를 다 받았을 텐데 이런 부분이 지적되지 못한 점은 매우 아쉽습니다. 지금이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 문제 제기하고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며 수송거리 최소화 원칙을 제시합니다. 네, 한 군데 통합 설치했을 때 문제점은 또 있습니다.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응이 전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점은 용역 보고에서도 적시되어 있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안성시 경우는 인구수가 18만 8,643명으로 고양시 인구의 6분의 1 수준입니다. 안성시는 이중가 900톤의 쓰레기가 쌓였지만 고양시는 안성시와 같은 인근 주민들과의 갈등으로 인해 또는 소각시설 고장 등으로 인해 이주가 마비되면 1만 톤에 육박하는 쓰레기가 쌓일 것입니다. 결코 감당할 수 없는 리스트임에도 불구하고 그저 설치 비용이 덜 들고 관리가 용이하다는 이유로 한 군데 통합 설치한 것으로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비상시에 한 군데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다른 곳에서 교차 처리가 가능하도록 방침을 변경해서 고양시가 폐기물이 분산 처리되도록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혹시 관산 고양동을 대표하시는 대책위원장님 또 부대책위원장님들이시다 보니까 아주 토론을 밀도 있게 잘 준비해 오신 것 같아요. 사전에 우리 의원실하고 또 토론도 하고 해가지고 오늘 몇 가지 안을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일단 지금 네 분이 발표하신 걸 좀 들으셨을 텐데 여기에 우리 오늘 오신 주민 여러분들께서 이분들이 말씀하신 것에 더해서 이런 것은 꼭 입지 선정에 고려돼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으시면 조금 의견을 듣고 나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탄 없이 말씀하세요. 많으셔서 저한테 대책을 촉구하셨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위원회에서 입지 선정한다고 여러 가지 원칙은 제시했는데 그 안에 대한 토론이고 또 지역 주민들께서 이제 대표 되신 분들이 발표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종합하겠습니다. 그래서요, 또 시장님이 시에서 직접 토론회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리고 또 우리 지역 이기주의 차원에서 우리죠 어딘가는 꼭 지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지역과는 안 돼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모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건지 책임을 마음속에 두면서 우리가 오늘 이 토론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요. 아까 소각쟁이 입지 선정 이전에 쓰레기를 어떻게 줄일 것이냐 또 어떻게 재활용할 것이냐 아까 보셨죠? 그냥 마구잡이로 갔다가 그냥 소각쟁이 놓으니까 소각쟁이 고장도 나고 이런 부분들도 좀 됐으면 좋고 시설 독박 금지 원칙 동의하십니까? 네. 그 다음에 고통분담의 원칙 이것도 동의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똑같은 기피시설이라 하더라도 기피시설이면 다 이동대로 밀려오는 이거는 안 된다 이런 취지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 관산동 주민자치 회장님 말씀하신 게 책임 행정의 원칙을 아까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동의하십니까? 네. 그 다음에 우리 유병환 패널께서 주거 교육 환경 최소 침해 원칙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거 당연히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당사자 참여 원칙 또 말씀하셨어요. 지금 위원회를 시에서 이렇게 구성을 하는데 그 위원회에 당사자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해서 그 의견을 들어야 된다.
그런 취지의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박종영 패널께서 말씀하신 거는 이게 수송거리 태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레기를 이동시키는 거리가 중요하잖아요. 수송거리를 최소화하는 원칙, 그리고 분산 처리의 원칙, 이렇게 제가 먼저 7가지입니다. 기피시설 독박 금지의 원칙, 고통 분담의 원칙, 책임 행정의 원칙, 주거 교육 환경 최소 침해 원칙, 당사자 참여의 원칙, 수송거리 최소화의 원칙, 분산 처리 원칙, 이렇게 7가지 원칙을 여기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은 오늘 1차 토론이니까 이 7가지 오늘 그 제시한 원칙에 대해서 이견이 있거나 또 뭐 추가할 게 있으면은 여부 말씀을 주시고요. 어차피 이 7가지 토론회의 원칙을 가지고 또 해당 주민자치위원회나 각 동네에서 또 의견을 동의를 구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주민자치회도 있고 공장협의회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데서 동의를 구해서 이것을 경제지역, 그러니까 고향 반산지역의 이름으로 시장에게 쓰레기 소각장 선정의 이 원칙을 제시하고 시장의 의견을 입장을 촉구하는 그런 절차를 거쳐보자 하는 제안입니다.